예, 종목별 투자 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쩌면 당연히 정유주부터 한번 네.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쓰기도 참 쉬워요. 국제유가 상승에 네. 따른 정유주 강세.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 정유주의 이런 상승 흐름 좀 어디에서 그 이유 찾아보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유가가 워낙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정유 3사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밤에도 일단은 뭐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4년 만에 뭐 지금 그러니까 14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80 돌파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장격으로 보여지는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최근 3거래일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O일 역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 기업보다는 좀 약세지만 GS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좀 뭐 시장에는 남아 있는 그리고 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 제재랑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쪽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이란 제재나 베네수엘라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좀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늘릴 것이다라는 분석 또는 기대치가 있었지만 뭐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가에 대한 그 위쪽 방향은 시장에서 더욱더 뭐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유가 너무 높다고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떤 공급 그러니까 수급으로 인한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다 보니 다시 안정을 찾을 거다 조만간이라는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뭐 유가를 좀 낮춰서 어쨌든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이제 뭐 경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추세적으로 잡아져 있는 이 유가 같은 경우가 쉽사리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뭐 차익 실현 내지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야간에 해외 선물 움직임들을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 또는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추세가 상방 쪽으로 조금 강하게 좀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보는 정유주 중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탑픽은 개인적으로는 GS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순수 화학 업체인 SK 그러니까 SO일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같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여주는 데 따른 것은 분명히 좀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 정유다라는 평가보다는 지주사에 대한 이슈가 더 큰 GS는 최근 상승률을 많이 따라가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도 뭐 지금 여기 방송국에 올 때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여름이랑은 다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지주사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부담스러운 종목들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GS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9% 급락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유나 석유화학 얘기할 때도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는지 비중을 두고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금호석유 급락. 근데 그러기에는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사실 그 시장에서도 섹터 구분을 할 때 보통 이제 정유업체, 정유기업들만 딱 집어서 코멘트나 아니면 섹터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유화학 업체들이 그렇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유화학 업체들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정유랑 화학 섹터가 같이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지속돼 왔고 그러한 게 이제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최근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정유 3사만 강하고 화학주들은 상당히 약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2018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좀 강화되는 하반기 들어와서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그 화학
기업들의 원료가 되는 납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 화학 기업들이 이제 그 정제를 해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통화 약세랑 그다음에 중국 쪽 이슈가 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원료 가격은 높은데 그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은 낮다 보니까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일정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이벤트가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화학주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 분석 보고서 나오면서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네. 정유주에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덜어내는 그러한 이제 롱숏 전략이 시장에 나오면서 화학주에 대한 투심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정유와 석유화학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좀 구분을 하시면서 주가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장품과 면세점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중국 국경절이라는 이슈가 있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흐름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매력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정유주에 대한 이슈도 다뤘지만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끌어온 시장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컨텐츠, 그다음에 전기차, 남북경협 이 안에서만 섹터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외되었던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 관련된 소비주. 물론 이제 이벤트 자체는 국경절 이슈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지만 충분히 사드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관광객 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전반적인 시장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쪽 중국 소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내년 그리고 향후를 봤어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좀 강했었던 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80장짜리 이상의 K뷰티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투심을 더욱더 자극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에서 대형주는 LG생활건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어제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 보자 그리고 관심주로는 애경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어제 다른 화장품 대형주들보다는 좀 많이 못 움직였지만 애경산업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화장품과 면세점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10월 달인데 뭐 연초 이후에 주가나 섹터를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그다음에 전기차, 남북경협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컨텐츠 쪽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일부 남북경협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기차 쪽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하는 섹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주나 아니면 그달 그 일에 이제 좀 뭐 조정을 받았었던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남북경협 이런 것들 한 2, 3일 더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이제 뭐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섹터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나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중국 소비 섹터 이러한 소비 섹터들은 새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좀 보는 부분들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약하다라는 종목들은 좀 버리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예. 바로 좀 유망주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메타랩스라는 기업인데요. 약간 네. 이제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자체로는 의류랑 잡화 화장품 쪽을 제조 판매를 하는데 이 기업의 모멘텀은 그겁니다. 이제 올해 그 모제림이라는 그 이제 기업을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모제림이 그 모바일 이식 건수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이식, 그러니까 이제 두피 관련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이게 매년 한 수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유망주에 대해서는 메타랩스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략은 출발 마켓온 1부에서 다시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쉬었다가 저희와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